팩트는 저는 박나래 변호사한테 돈을 한 푼도 요구한 적 없고요. 왜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냐면 제 명예가 중요하고 저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하셨잖아요. 2억 5천은 맨 처음이고요. 박나래 씨의 매니저가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박나래 씨를 상대로 공갈 미수, 횡령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그간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셈인데요. 제가 그간 방송해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일단 매니저의 제보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로부터 처음 제보가 온 시기는 11월 24일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제보할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날 제가 박나래 씨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룬 이후에 제가 드렸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놀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 제보자는 저와 첫 번째 통화 과정에서 본인이 박나래 씨의 매니저였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산부인과 약 대리 처방. 두 번째, 차량 뒷좌석에서 벌어진 성관계 문제. 사실 이 문제를 듣고 어떤 거를 고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해당 매니저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사안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자칫 사적 폭로로 비춰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적인 문제 제기로 비춰져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적인 폭로보다는 공적인 문제 제기로 먼저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진흙탕 폭로전보다 사회적 약자인 매니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매니저 S씨는 저 말고도 다양한 매체 기자들에게 이 차량 뒷좌석 관계 얘기, 그리고 산부인과 약 대리 처방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다수의 기자들이 해당 제보를 받았지만 다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다루지 않았을까? 이 내용을 보도할 경우에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보도되는 순간 완전히 끝나는 게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보를 이미 12월 5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12월 5일날 그 누구보다 시청자들 앞에서 터뜨리면 얼마나 많이 도파민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조회수가 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매니저의 갑질, 해당 매니저가 박나래 씨로부터 당했던 갑질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살펴보면서 첫 번째, 디스패치에 제보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 실제로는 11월 말부터 약 2주가량 디스패치에 제보해서 열흘 이상 폭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4일날 단독 기사가 나왔고 박나래 씨 반박이 나온 12월 5일 그 다음날 주사 이모건이 터졌고 그 다음에 입 짧은 햇님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폭로였다. 두 번째, 박나래에게 단 한 번도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순수하게 사과만을 바랬다.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그 노동 임금 체불에 관한 것만 2억 5천이고 제기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다 합친 금액이 5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억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박나래한테 5억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딱 팩트는 저는 박나래 변호사한테 돈을 한 푼도 요구한 적 없고요. 왜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냐면 제 명예가 중요하고 저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하셨잖아요. 2억 5천은 맨 처음이고요. 11월 9일 퇴사 통보 이후에 열흘 뒤인 11월 19일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제시했고 이후에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을 통해서 각각 5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금액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매니저라는 내용. 이 역시 2023년 3월 로드 매니저 생활을 처음 시작했다는 신입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 새벽 회동 당시 본인 홀로 박나래 씨 집에 가서 박나래 씨를 포함한 관계자 3인과 독대를 했다. 실제로는 본인의 연인과 함께 본인의 연인의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2인이 택시를 타고 함께 갔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취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싸하게 느꼈는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해당 매니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도 합의에 대한 내용만 하자.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합의서에 돈도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 명예를 지키기 위한 진실로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만 합의서에 썼는데 돈도 안 적었어요. 근데 네, 일단 5억 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고 순수하게 사과만을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12월 7일, 12월 8일 새벽 회동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2억 5천에서 5억으로 금액이 뛰었고 5억 이상으로 금액이 뛴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저희는 진실로 하고 걔네가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 하나라도 조심하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통로 자체를 변호사님하고 저희 팀장도 안 하고 한 명만 하자. 그래야 말이 안 바뀌고 말이 조심스럽게 할 수 있고 정확하기 때문에. 왜냐면 근데 전 진짜 거짓말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때문에 욕단서에서 지가 이렇게 시인을 한 거예요. 믿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왜 저까지 속이세요? 아니 제가 뭘 속였습니까? 제가 진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지금 이거 다 남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디스패치에 제보하셨죠? 네네.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떤 걸 아니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사 나갔을 때 네. 디스패치 제보 주사위 안 뭐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사위 뭐요? 아니요, 12월 4일 날 첫 번째 단독 기사 기사. 4일날요? 네. 7월 4일에 어떤 거 잠시만요. 첫 번째에 나왔던 거예요. 고소장 접수했던 첫 번째가 주사위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그거는. 아 경찰 고소장 고발장이요? 예. 경찰 고소장 고발장 그거 디스패치에 제보했어요 제가. 그래서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거 나가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할 이유가 없다. 하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제보를 한 게 고소장 고발장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럼 고소장 고발장을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진짜 하나를 맹세하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거짓말 하셨는데 아니 고소장 고발장을 제가 디스패치에 그런 식으로 제보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네. 제가 막 다른 데처럼 그냥 고소장 고발장을 주면서 우리 그 고소 고발했으니까 이거 기사 써달라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사님 믿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왜냐면 네. 이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확인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마지막까지 저한테 거짓말 하세요? 고소장 고발장을 제가 방금 처음 얘기한 것처럼 디스패치에 먼저 얘기한 건 맞는데 박나래를 죽이려고 제가 그렇게 제보를 한 게 아니었어요. 공갈 미수처럼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물어봤잖아요, 이사님한테. 이거 여기 나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이사님이 이 가압류 기사가 나가면 우리한테 안 좋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소장 고발장은 얘기했고 가압류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절대 안 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사님 관련돼서 주장 관련돼서 제보 왔을 때도 이사님 주장 더 믿었단 말이에요. 그 관련된 자료들도 저한테 주셨고. 근데 이렇게 계속 안 맞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 가압류를 이건 제가 진짜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고 가압류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주긴 했지만 이걸 제보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가압류 자체 나가버리면 박나래가 알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짓말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사실 이번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매니저 S씨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본인과 막내 매니저가 당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만 담백하게 공개해도 충분한 사안이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사 이모권, 나래바 뒷정리 등을 향한 매니저를 향한 갑질, 그리고 대리약 처방, 이 정도 문제 제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익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니저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으되 여기에 매니저 S씨의 왜곡된 주관이 더해지면서 자극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뭐냐? 본인이 직접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4대 보호 미가입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도둑으로 본인이 억울하게 몰렸다. 세 번째, 월급을 당초 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줬다. 네 번째, 매출의 10%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합의금은 곱절로 뛰었다. 사실 저는 이런 사안들을 당하면서 매니저분들이 제시하는 합의금
임금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갑질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훨씬 더 사과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임금 체불이 있었고 그간 주장했던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2배, 3배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체불 문제도 역시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몇 시간 혹은 며칠 늦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것 역시 문제죠. 진짜 문제는 뭐냐? 임금 급여 지급을 하는 담당자가 본인이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 자체가 이런 폭로를 도구화시켜서 언론 매체에 제보를 하고 이 제보가 기사화가 될 때마다 합의금이 뛰었다. 그것도 수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수억씩 뛰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12월 8일 최종 협상 결렬 당시에도 합의금은 5억이 아니라 최소 5억 원이다. 특히나 폭로 과정 자체를 굉장히 게임처럼 즐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디스패치에 제보하는 게 뭐의 문제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예요. 디스패치에 제보하건 제가 100번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안조차 거짓말을 하는 매니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 역시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뤘던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바로잡은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매니저는 한 번도 돈 요약한 적이 없다. 실제로는 5억 이상 요구했죠. 매니저, 내 경력은 10년 이상이다. 실제로는 1년 6개월이었죠. 세 번째, 나래바 회식 때 필요한 물품을 사고 박나래 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매니저 2인이 1년 2개월간 1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럼 미지급금은 도대체 대체 뭐냐? 박나래 씨가 시장에서 호떡 사와라 심부름을 할 때 현금이 없어서 그 돈을 내가 냈다. 그런 돈이 몇 달씩 쌓였다. 네 번째, 4대 보험 가입 목적으로 받아간 우리의 개인정보를 용의자 지정령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알아보니까 4대 보험 가입 자체가 본인이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매니저 S씨의 선택이었습니다. 더욱이 용의자 지정용 자료 제출 역시 본인이 당시에 매니저들과 의견을 모아서 이 내용을 경찰에 전달을 했던 겁니다. 자발적으로 동의했던 재료입니다. 다섯 번째, 8대2 7대3으로 전속 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후 매출 10%에 월급 500만 원을 주려 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엠파크 1년 매출이 20억에서 30억입니다. 여러분 순수익도 아니고 매출의 10%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줬다. 이 내용인데 내용 봐보면 명확하게 본인이 직접 이만큼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미팅 때 쓸 진행비로 충분합니다.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1년 2개월 동안 7,7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줄여도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밀어도 돌아오는 건 메신저 공격이다. 이런 분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6개월 차 로드 매니저에게 같이 나오면 회사 매출의 10%를 주겠다.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본질을 벗어난 팩트체크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메신저 공격입니까? 정말 박나래 씨를 살리기 위한 검증입니까? 이 매니저들의 주장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박나래 씨가 살아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극적인 폭로 기사가 나오면 합의금은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나 보도가 누군가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합의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작은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박나래 씨가 갑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갑질이사 주사이모 대리처방 모두 박나래 씨가 쌓아안고 날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듯이 박나래 씨는 본인의 과오로 인해서 방송 복귀는 물론 일반인으로서도 살아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어딜 가도 손가락질 받게 됐잖아요. 수사 시작도 안 됐어요. 재판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는 이미 그냥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전적으로 박나래 씨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 자체가 추가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냐? 오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니저 S씨는 디스패치의 제보자일 뿐만 아니라 저의 제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문제 제기를 제외한 S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보자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메신저 공격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 내용들을 모두 내가 확인한 내용들을 모두 시청자분들에게 던지고 시청자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고 검증받으면 시청자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 S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니, 매니저가 10년 차건 3년 차건 그 경력에 대해서 주장을 반박했더니 메신저 공격이다. 아니, 어떻게 메신저
공격이 됩니까? 그 주장을 반박했는데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S씨는 1992년생으로 인천의 한 여대를 나와서 이후 걸그룹 연습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본인의 주장으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들을 따라서 미국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니저 S씨가 영주권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2, 3년 동안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매니저 S씨가 지인들과 박나래씨 그리고 본인의 연인 B씨에게 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자산가라고 했다. 60억 이상이다. 박나래보다 내가 돈이 더 많다고 했다. 두 번째, 본인의 부모는 LA에서 골프장 경영사업을 하고 있으며 남동생은 프로골퍼로 데뷔를 했다. 확인 결과 모친은 파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 UCLA 대학을 나왔다. 확인 결과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왔으며 인천의 한 여대를 나왔다. 다섯 번째, 본인은 미국에서 결혼과 이혼을 했다. 그리고 매니저 S씨는 대학 졸업 이후 한 차례 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걸그룹 연습생으로서 전망은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YYCA라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를 내고 소속사 대표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소속사를 개설한 이후에 영입한 인물이 바로 인기 오디션에서 참여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영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해당 가수와 전속 계약 갈등이 생겼다. 당시 계약 의무 위반 문제로 법적 조치가 이어졌고 YYCA에서는 이 가수에 대해서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가수와 소속사의 갈등을 다룬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소속사인 YYAC에 유리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S씨는 지난해 박나래 씨에게 홍보 언론 대행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월 400만 원대에 달하는 홍보 대행사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박나래 씨는 이 매니저 S씨의 제안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1년간 보도자료 발송 등의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홍보대행사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과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박나래 씨에게 매니저 S씨가 원하는 금액이 5억 원이다 라는 의사를 전달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그 인물의 정체를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현직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였다. 심지어 매니저 S씨가 당시 가수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일 당시 핵심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홍보대행사 대표는 박나래 씨와 홍보대행 업무를 계약 체결을 하면서 수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나래 씨에게 5억 원이라는 금액을 전달했던 그 인물이 다름 아닌 현직 기자였다는 겁니다. 현직 기자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판이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직 기자는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 언급된 금액 역시 제가 확인하거나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주변에서 오가던 이야기를 별다른 의도 없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당사자 간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길 바라고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그런 생각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불필요한 오해 없이 당사자들 간에 잘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언급된 금액이 제가 확인하거나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주변에서 오가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이 박나래 씨 법률 대리인과 박나래 씨 소속사 측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2억 5천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5억이 됐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낸 뒤에 방송을 시작하기 10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자는 다시 한번 그냥 매니저 S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주워들은 얘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다루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매니저 S씨에게 5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맞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매니저 S씨의 언론 대응 능력에 대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매니저가 해당 기자이자 홍보대행사 대표를 소개시켜주면서 월 400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나래 씨의 절도 사건 당시에도 3,300만 원을 들여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지금은 그 변호사를 본인이 선임해서 박나래 씨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누구의 돈으로? 박나래 씨의 돈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닙니다. 매니저 횡령 문제 역시 관가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가장 납득이 가지 않았던 한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12월 8일 새벽 회의동 이후 진행됐던 박나래 씨와 S씨 간의 카톡입니다. 새로운 합의서를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먼저 소통하고 변호사들 작성해야 될 텐데 도대체 순서가 이게 맞는 건지 만신창이가 된 건데 나에게 돈 말고 어떤 걸 더 바라는지 무척이나 혼란스럽네요. 난 이런 상황에서 그저 잘 풀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박나래 씨는 S씨가 요구하는 금액에 응했습니다. 그 금액은 최소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돈 문제까지 합의를 했는데 매니저들은 금액 문제와 별개로 박나래 씨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횡령 의혹, 허위 보고 문제를 모두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하고 입장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금액, 미니멈 5억 원에 대한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뜻밖의 문제가 박나래 씨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만약에 횡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박나래 씨 측 입장에서는 합의금 증액을 목적으로 한 사안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횡령 문제에 대해서 매니저들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1년 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횡령 문제에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혹은 이후에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니저 S씨와 막내 매니저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1년 2개월간 일하면서 총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횡령의 본질이냐? 아니, 금액을 많이 쓴 게 무슨 문제냐?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당하지 않게 쓰인 게 문제지 금액을 많이 사용한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박나래 씨는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해서 매니저 S씨와 막내 매니저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횡령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광고 행사비 문제였습니다. 박나래 씨가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종료된 이후 새롭게 진행한 광고는 단 2건이었습니다. 2025년 8월 L사에 3천만 원, 2025년 7월 D사에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박나래 씨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금액이 박나래 씨의 회사 엠파크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던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행사비 1천만 원과 3천만 원 모두 한 법인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바로 매니저 S씨가 2018년도에 설립한 YYCA라는 법인이었습니다. YYCA, 여기에 대표이사 자체가 바로 매니저 S씨였습니다. 엠파크의 세무나 회계 업무는 모두 매니저 S씨가 받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박나래 씨 매니저가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을 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나래 씨의 법인 엠파크에서 YYCA A씨로 돈이 오간 내역까지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2025년 4월 21일 YYCA 898만원, 2025년 4월 21일 18시 32분 656만원, 2025년 4월 21일 877만원, 총 2,442만원. 어떤 명목이었냐? 행사 에이전시라는 비용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6,442만 1,250원이 비정상적으로 YYCA로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나래 씨와 박나래 씨의 세무법인은 왜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을 놓쳤을까? 여기는 박나래 씨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 이런 큰 돈이 오가는 문제인데 대표로서 확인 작업을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모든 세무 관련 회계 처리를 매니저 S씨에 맡겼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 에이전시 비용이 발생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YYAC라는 회사에 송금된 기록까지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통장이 아닌 법인 통장으로 송금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 에이전시 비용이 나갔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박나래 씨 세무 업무를 봐주는 세무법인에서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금액에 대해서 몰랐을까? 애초에 엠파크의 세무 담당자인 매니저 S씨가 행사 에이전시 비용으로 출금을 한다는데 세무법인에서는 문제 삼을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법인에서는 당연한 지출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왜 이 내용이 적발되지 않았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박나래 씨와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계자 모두 YYAC가 S씨가 대표로 있는 개인법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에 엠파크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회사에 3차례에 걸쳐서 이상한 금액이 오갔다. 그래서 YYAC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회사의 대표 이름에 매니저 S씨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담당 세무사와 통화도 했습니다. 정말로 매니저 S씨가 YYAC 법인 대표인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이 벌어진 이후 자금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매니저 S씨가 YYAC의 대표로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한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매니저 S씨가 자신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받으려고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박나래 씨의 광고비 입금 등 YYAC에서 매출이 발생해서 이 법인에서 해당 매니저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 박나래 씨의 소속사인 엠파크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될 시 즉각적으로 엠파크에 YYAC의 등기사항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S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나는 YYAC에서 무급여인 상태였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6,400만 원에 달하는 돈 역시 내가 따온 광고들이었기 때문에 그 에이전시 피를 개인 법인으로 입금했던 것뿐이다. 정당한 입금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엠파크 입사 이후 단 한 차례도 매니저 S씨가 따온 광고나 새 예능은 없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YYAC로 흘러들어간 6,442만 1,250원이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박나래 씨는 1년 2개월간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쓴, 그리고 에이전트 피 명목으로 6,442만 1,250원 명목으로 사라진 이 거액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들 2인 매니저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벌어진 이 횡령 문제가 정말 박나래 씨의 갑질로 벌어진 일입니까? 이와 같은 횡령 문제가 폭로될까봐 적발될까 박나래 씨의 갑질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정녕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직장인입니다. 모두가 을로 살아갑니다. 갑질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사이모, 산부인과 대리약 처방, 매니저를 향한 갑질, 박나래 씨는 대중들로부터 용서받기 힘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박나래 씨가 책임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단 한 차례도 박나래 씨가 책임지면 안 된다, 복귀를 해야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매니저 S씨가 하는 대중적인 엄청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니저 S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경찰 조사 직후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매니저 S씨는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이후 이틀 뒤인 23일경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토요일 밤에 조사를 받았다. 현재 매니저 S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 매니저 S씨가 출국한 사실을 알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체 미국에 왜 가셨냐? 제게는 휴양차 미국을 갔다. 그러면서도 내가 미국에 있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까지 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S씨는 최근 진행됐던 노동청 진정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2월쯤은 돼야 돌아올 수 있다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매니저 S씨가 출국하기 직전까지 만났던 연인 B씨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매니저 S씨는 출국 직전까지 본인의 강아지 관련 용품이나 사소한 세면도구까지 모두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가전, 가구, 소파 이런 내용들은 어머니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만약 횡령 혹은 명예훼손 문제가 그리고 공갈 미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매니저 S씨는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이런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막내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의아했던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매니저 S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S씨의 폭로는 훨씬 더 세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바로 차량 뒷좌석 관계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참 뒤에나 나왔습니다. 횡령 조사를 받은 직후 매니저 S씨는 무척이나 분개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B씨에게 매니저 S씨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공지하면 완전 뿌듯뿌듯하게 네. 할 수 있어? 그래서 친구 제가 하나 대답해볼게. 정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인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보다는 저 역시 이 매니저 S씨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부분이 훨씬 더 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고 싶었는데 이게 정말 이거는 없다. 마셔도 아니고 오빠 그냥 죽여줘. 내가 한 죽여버릴까 지금? 네. 서들어가지고 상담봉으로 내가 깨버릴까 그냥? 오빠 용산경찰서 조사 이후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언제 돌아올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합의금은 2억 5천에서 5억, 5억에서 미니멈 5억으로 뛰었습니다. 자,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합의금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기자로서의 책임감은 느껴지지 않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소름 돋는 반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자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보도가 누군가의 합의 도구로 쓰이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쓸쓸함이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소위 나락을 갔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활동, 복귀 그런 건 생각조차 못할 시기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복귀는커녕 일반인으로서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폭로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나락을 갔듯이 매니저 S씨 역시 본인 스스로의 폭로가 허위일 경우 책임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누군가 나중에 이 사건을 기억할 때 박나래 씨의 갑질 사건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한 공갈 사건으로 기억할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전망입니다.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속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진실과 진심만 있다면 제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혹은 누군가의 합의 도구를 위해서 도구로 쓰여진다면 저는 제가 했던 보도를 스스로 뒤집으면서까지도 그 진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 의지를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결코 누군가를 절대선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의 잘못까지 가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검증에 들어갔던 내용은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나래 씨가 JDB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내게 이직 제안을 했다. 그래서 5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월급을 받고 보니까 300만 원대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4대 보험을 가입시켜달라고 박나래 씨에게 요구를 했지만 박나래 씨로부터 묵살을 당했다. 2025년 9월 회사 임원 등기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 3.3% 노동계약서도 쓰지 않은 프리랜서로 처우를 받았다. 세 번째, 박나래 씨가 11월 8일, 이때가 언제냐면 박나래 씨 매니저 두 분이 박나래 씨를 데리고 1박 2일로 촬영을 갔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박나래 씨가 와인잔을 찾아달라, 조명을 찾아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매니저들이 이 관련된 소품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박나래 씨가 욕설을 했다. 그리고 박나래 씨가 집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는데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 앞에서도 본인들을 모욕했고 또한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에게도 강압적으로 찾아라 라고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후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 앞에서 모진 말들이 나왔고 결국 이 일이 기화가 돼서 후배 매니저와 함께 동반 퇴사를 밝혔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결국 정말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인지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초 5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박나래 씨가 300만 원만 줬다. 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JDB에서 잘 일하고 있는 직원을 갑자기 끌어왔는데 500만 원에 매출 10%를 주기로 했잖아요. 약속과 달리 매출 10%도 주지 않았고 그냥 바꿔봤더니 세후 330만 원에 달하는 월급만 들어왔다. 근데 제가 이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의아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매니저의 나이와 경력입니다. 제가 이 일을 거의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매니저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합니다. 이 매니저가 최초로 제보를 했을 당시에도 본인이 매니저 경력 10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매니저 A씨가 과거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법인이 있어요. 그 시기가 2018년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7, 8년 전이죠. 실제로 매니저 A씨는 당시에 유명 연예인을 영입을 해서 의욕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확인해보니까 뭐냐? 대표로서의 경력은 있을지언정 매니저로서의 경력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지만 이후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매니저 A씨는 92년생입니다. 35세의 나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2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매니저 A씨가 이사 직함을 단 시기는 33세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이 이게 매니저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경력이 뭐가 중요하냐? 사실 맞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는데 정황 증거로서 분명하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보니까 매니저 A씨는 JDB 엔터에 입사할 당시 신입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신입으로 입사를 했다. 그 시기가 2023년 3월경이다. 문제는 이 매니저의 경력이 박나래 씨가 나와서 같이 7대3 계약을 하자, 8대2 계약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가 매니저로서의 경력이 3년이 안 됐다. 무슨 뜻이냐면 로드 매니저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10년 경력 매니저라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당시에 매니저 A씨는 JDB에서 약 170만 원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박나래 씨와 엠파크로 이직 이후에 330만 원대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초
약속했던 금액이 33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대였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누가? 박나래 씨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는 월급에 결과적으로는 월급에 500만 원, 월급 500만 원과 매출 10%를 주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경력 2년 차예요. 많이 봐도 3년 차인데 이 막내 매니저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A씨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씨는 이런 입장을 전해왔어요. 회사에서 5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300만 원만 받고 싶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나는 분명히 500만 원 받기로 했다. 300만 원밖에 안 줬던 것은 박나래 씨의 일방적인 지시이자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취재를 통해서 월급 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는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카톡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박나래 씨와 매니저 A씨 간의 카톡 대화였습니다. 2024년 11월 1일경 주고받은 카톡. 첫 번째,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S씨가 매니저 A씨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10월 급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내 매니저 한 분에 대해서 320만 원이 나왔고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33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S씨, 매니저 A씨의 월급이 33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박나래 씨가 당시에 얘기를 합니다. 스타일리스트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월급이 얼마였죠? 340 아니었나요? 아니 S씨랑 어떻게 스타일리스트의 월급이 같냐라고 하니까 S씨가 그때 말씀해주신 금액이 스타일리스트 연봉으로 4,200만 원이어서 월 금액이 350만 원이다. 박나래 씨는 왜 월급이 같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만큼도 너무 감사합니다. 미팅 때 쓸 진행비로 충분합니다.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거의 3분의 2 수준인 330만 원을 받은 상황에서 덜 받아도 된다. 진행비로 써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0만 원을 주기로 했던 박나래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A씨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는데 박나래 씨가 JDB를 나오는 과정에서 본인과 전속 계약을 맺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근데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박나래 씨가 월급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고맙다. 그냥 진행비로 해도 되는데 감사하다. 라는 뜻을 전했을 뿐 500만 원을 받기로 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졌다. 두 번째, 4대 보험을 가입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박나래 씨로부터 묵살을 당했다. 2025년 9월 회사 임원 등기 전까지 3.3% 프리랜서 처우를 받았다. 즉 뭐냐? 최소한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뭐냐? 매니저 A씨의 월급은 2024년 10월경부터 박나래 씨의 1인 소속사 엠파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당시 엠파크에서는 아예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막내 매니저 채용부터 스타일리스트 채용 그리고 세무 회계는 모두 매니저 A씨의 담당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에게 박나래 씨가 급여를 지급했다. 이런 폭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이 매니저분께서 회계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해보니까 박나래 씨는 JDB와의 계약 해지 이후 그러니까 이게 2024년 9월경 그걸 이후 매니저 A씨와 당시 세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박나래 씨는 그 세무 관계자에게 모든 권한은 A씨에게 있으니까 매니저 A씨의 의견대로 진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나래 씨 측과 매니저 A씨의 주장이 같았습니다. 공통된 주장을 했다. 실제로 이후 매니저 A씨는 세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했습니다. 본인의 월급부터 상여 그리고 막내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의 월급까지 본인이 모두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월급도 결국은 박나래 씨에게 이만큼 지급하겠습니다. 지급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분께서 직접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만큼의 월급이 나갈 예정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대 보험 가입은 누구의 권한이었냐? 이 부분이 쟁점이다.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9월경 박나래 씨가 JDB 엔터테인먼트를 나가서 새롭게 엠파크로 활동을 할 당시에 세무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세무 관계자가 매니저 A씨에게 어떤 식으로 급여를 받기를 원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제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지급받기를 원하느냐 편하신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당시에 세무 담당자들은 매니저 A씨에게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엠파크라는 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들을 3.3% 프리랜서로 하는 것보다 이들을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법인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법인에서는 세금을 줄여드는 목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근로소득으로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시에 매니저 A씨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급여를 받고 싶다. 이 내용을 본인이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무 관계자들은 아니 왜 근로소득을 안 하고 사업소득으로 하는지 좀 의아하긴 했지만 박나래 씨가 전권을 매니저 A씨에게 줬고 A씨가 그렇게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매니저 A씨는 박나래 씨가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세무 관계자들의 말은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 회계 담당자의 카톡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우선 위 내용들과 동일하게 2025년 차량 관련 비용을 어떻게 할지 회계사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5년에 보유한 엠파크 모든 차량은 임직원 한정 보험이 안 돼 있어서 비용 처리도 못하고 사용분에 대한 소득 처분이 됩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1. 영원히 비용 처리를 안 한다. 2. 매니저님 두 분 모두 근로소득자로 작은 금액이라도 처리한다. 3번. 매니저님 두 분 모두 기타 비상무 이사로 엠파크 등기 임원으로 선임한다. 1번의 경우 임직원 한정 보험이 가입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로 하든지 아니면 기타 비상무 이사로 등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가 지금 사업소득으로 받고 계신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 경우는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매니저 A씨는 이 근로소득 변경, 기존의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갔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은 다름 아닌 매니저 A씨의 의사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와서는 내가 사업소득으로 했고 계약서도 안 써줬다는 내용이지만 당시에 세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 이분들은 매니저 A씨의 요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아까 방금 전 카톡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매니저 A씨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씨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본인이 3.3% 지급을 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본인은 구두상으로 박나래에게 보고를 했는데 매번 박나래 씨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줘서 그냥 사업소득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체 왜 매니저 A씨가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길 원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 마음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박나래 씨의 소속사인 엠파크 입장에서는 매니저 A씨를 비롯한 스타일리스트, 막내 매니저를 근로소득자로 고용을 해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게 훨씬 더 세제 혜택 등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박나래 씨를 비롯한 세무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에서야 매니저 A씨가 따로 법인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여기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매니저 A씨는 아니 나는 박나래 씨에게 미리 얘기했다. 내 개인 법인이 있어서 그걸로 처리한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박나래 씨와 세무 관계자들은 전혀 몰랐고 이 소속사를 나간 이후 퇴사를 한 이후에 A씨가 따로 법인이 있었다는 걸 파악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최근에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세무법인이 알았다. 실제로 박나래 씨의 광고 에이전시 피는 매니저 A씨가 설립했던 개인 법인으로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이 매니저 A씨는 4대 보험을 안 들어줬고 박나래 씨가 수차례에 대한 요구를 했고 문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가 무시를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힘든 상황을 보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야 어렵사리 4대 보험을 들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세무 관계자들은 다름 아닌 매니저 A씨의 의지였기 때문에 본인들도 의아했다. 회계 관계자들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뜻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는 것은 박나래 씨 회사 입장에서는 결코 직원들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것, 직원들을 근로소득자로 채용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보다 플러스가 되는 일이었는데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 11월 8일 박나래 씨가 1박 2일 녹화 참여 과정에서 와인잔을 찾아달라, 조명을 찾아달라 라고 지시를 했고 매니저들이 제대로 찾지 못하자 욕설을 했다. 이때 박나래 씨 집에서 박나래 씨가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박나래 씨 헤어 메이크업을 위해서 집에 있었던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에게도 강압적으로 찾아달라 요구를 했고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욕설을 했고 이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매니저 두 분이 퇴사 결심을 하게 된 사안이다. 이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했지만 정말 객관적인 팩트는 있어요. 실제로 그날 1박 2일로 외부 녹화가 있었고 당시에 박나래 씨를 위해서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 4명이 집에 와서 새벽부터 박나래 씨의 헤어 메이크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판단이 너무나도 다르다. 같은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매니저 입장에서는 갑질로 느꼈고 매니저 입장에서는 모욕으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당시에 박나래 씨가 와인잔을 찾아달라, 조명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것도 팩트였어요. 추가 검증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 보니까 이런 일이 분명하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매니저는 박나래 씨의 부당한 지시, 강압적인 지시, 그리고 감정적인 지시, 업무와 동떨어진 지시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때 당시에 함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은 매니저뿐만이 아니었다. 누구냐? 당시에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박나래 씨의 헤어 메이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던 헤어 메이크업 담당자, 스태프 4인이 있었습니다. 그분께도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와인잔을 찾아달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당시에 박나래 씨가 1박 2일로 갔던 부분들, 그리고 박나래 씨가 지시를 해서 짜증냈던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때 같이 있으셨을 테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제가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새벽에 나래 씨 헤어 메이크업, 지방 촬영이라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고 예. 근데 나래 씨가 뭐 와인잔이랑 뭐 몇 개 찾을 게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매니저 두 분한테 그걸 좀 찾아달라고, 근데 시간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다급하게 찾아달라고 하면서 나래 씨도 마음이 급하니까 헤어 메이크업 빨리 끝나요? 이렇게 해서 급한 것 같아서 빨리빨리 끝낼게요 라고선 저희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사실 뭔가 필요하면 매니저님들이 옆에 와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더 챙겨줘야 되는데 계속 사라졌어요. 물론 찾기도 했는데 찾다가 사라지다가 이러니까 나래 씨가 자기 옆에 좀 있어주세요. 그거 좀 찾아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급해 보여서 일단 먼저 빨리 헤어 메이크업을 끝내고, 나래 씨도 그 작은 몸으로 자꾸 위에까지 살짝 위에 찾으려고 올라가길래 불안해서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 키가 커가지고 같이 열어주면서 찾아주는데 못 찾았거든요. 예. 나래 씨가 그래서 정신없이, 제가 정신이 없긴 했죠. 너무 다급하게 찾았으니까 헤어 메이크업 하는 중간에도. 예. 근데 그걸 못 찾았어. 못 찾았는데 그 두 분은 표정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새벽부터 그럼 힘든가 보다 그냥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네. 저희가 이제 다 끝내고 나가는데 나래 씨가 우리한테 너무 정신없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에요 잘 갔다 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저는 헤어졌거든요. 박나래 씨가 그럼 거기서 빨리 찾아내라 강압적으로 얘기하거나 혹시? 전혀 저희가 그러면 되게 불편함을 되게 느꼈을 텐데 저희도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근데 저거 되게 급한 건가 보다,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없네, 집이 워낙에 뭐가 많잖아요. 예. 찾기가 되게 힘든가 보다라고 느꼈고, 그냥 우리는 이걸 빨리 찾아서 촬영을 가야 되니까 다급하게 찾는 거니까 우리 빨리 해줘서 우리도 빨리 끝내고 우리도 찾아줘야지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나중에 막 악의적으로 찾아내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원장이랑 스태프들도 다 동원돼가지고 찾았다. 그 얘기. 나는 그 기사 보고 내가 진짜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솔직히 그냥 진짜 저희가 느꼈을 때는 예. 저희 워낙 이제 연예인을 많이 하는 올해 저 27년 일했거든요 이쪽에서. 예. 왜 저거 가지고 하대했다고 느끼지? 어디가 하대했어? 우리는 너무 황당했거든 그 얘기 들으면서. 찾아달라고 할 때 어투가 다급했어. 그냥 똑같이 내면 내 옆에 좀 있어줘 이 말 한마디는 했어요. 내 옆에 좀 있어. 왜냐면 자꾸 사라지니까. 왜냐면 박나래 씨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헤어 메이크업 받으니까. 근데 내 옆에 좀 있어줘요 하고 이제 오니까 그거 되게 다급하면 사람이 막 말 더듬으면서 하는 소리 있죠. 예. 계속 그랬어요. 그거 괜찮아 완전 그거 없어요? 저긴가 그럼? 저긴가? 계속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상황은 동일한 상황이 있었는데 찾아달라고 하는 말투나 막말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성형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나 솔직히 못 찾아가지고 걱정스러웠지.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잠수를 탔다 그래서 왜? 그게 왜? 이랬는데 그래서 좀 난 너무 솔직히 나래 씨 편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너무 이번 사건은 좀 황당해요.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전혀. 그리고 무슨 욕을 했다 걔 뭐같이 일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단어도 하나도 안 썼어요. 4명이 다 있었거든요 저희 스텝이. 정말 저희 진짜 이 상황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럼 이 현장에서 그러면 씨랑 좀 얘기를 해보셨어요? 얘기할 틈도 없었고, 근데 오늘 기분이 안 좋나? 그냥 그 정도 우리끼리 그냥 좀 안 좋네?
우리 앞에서 하대했다 그러길래 하대는 무슨 하대야, 이게 어떻게 하대야 이러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되게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를 이어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박나래 씨가 합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폭로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역시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커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에도 또 다른 인물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작가분이 한 분 있었는데 박나래 씨와 해당 매니저가 모두 절친했던 작가 B 씨의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박나래 씨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작가로 매니저 A 씨와도 절친이고 박나래 씨와도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불거지니까 이 두 사람 모두로부터 절친이니까 이 작가가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가가 본인만 들은 거에서 그치지 않고 박나래가 이렇다던데, 매니저 A 씨의 입장이 이렇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졌다. 그래서 당시에 매니저들이 듣기에는 박나래 씨가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이번에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작가로부터 듣고 굉장히 분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 씨의 입을 거쳐서 매니저 A 씨의 입장도 박나래 씨에게 전해졌고 서로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초기에 매니저 A 씨가 요구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비지급 급여를 비롯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매니저 A 씨가 저에게는 최초에 이 얘기를 좀 제보할 당시에는 본인은 단 한 번도 박나래 측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구체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까 2억 5천만 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들어봤더니 A씨가 2억 5천만 원 요구한 거 맞다. 근데 본인이 1년 2개월 동안 재직을 하면서 받지 못한 레귤러 임금이 2억 원이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막내 매니저의 금액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1년 2개월간 재직을 하면서 못 받은 돈이 2억이다. 이게 좀 약간 서로 간에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니저의 월급이 330만 원이었는데 14개월 동안 못 받아도 4,6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주 3시간을 텀을 돌렸다고 해도 2억 원이 나오긴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원이 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요구한 2억 원은 매출의 10%도 주기로 했지 않았느냐, 그것도 못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나는 2억, 막내 매니저에게 5천만 원을 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최초 단계에서 2억 5천이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폭로가 이어지면서 새벽 회동 당시 요구 금액이 5억 원대로 뛰었다. 이거 약간 서로 간의 주장이 다릅니다. 박나래 측에서는 최소 5억 원 이상이었고 매니저 A씨의 입장에서는 5억 요구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니저 A씨 측에서 5억 원 수준의 금액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지인들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지인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잖아요. 다만 협의 과정에서 5억 원 수준의 금액이 서로 오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새벽 회동 이후에 다음날 서로 간의 합의서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박나래 씨 측이 금액을 쓰는 란을 아예 비워두고 보냈습니다. 그 공란에 대해서 알아서 써라, 이기를 그런 의사였다고 하고, 다만 매니저 A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5억 원을 박나래 씨에게 직접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내 지인들, 박나래 씨의 지인들이나 관계자에게 5억 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지만 박나래 씨와 박나래 씨 변호사에게 직접적으로 5억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반면 박나래 씨 측에서는 합의금 명목으로 5억이 아니라 최소 5억으로 알았다. 그냥 단순히 5억이 아니고 미니멈 5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합의는 깨졌습니다. 돈 때문에 깨졌냐? 아니었습니다. 왜냐? 박나래 씨 측에서 합의서를 줄 때 금액란을 공란으로 보냈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서로의 인식이 있었고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알아서 다 해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니저 A씨가 저에게 보냈던 카톡에도 함께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어떤 내용 때문에 깨졌냐? 돈 때문이 아니었다. 매니저 A씨 측에서 박나래 씨 측이 공식 입장으로 냈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허위를 인정하고 사과해라. 또한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하라. 이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나래 씨 측의 입장에서는 돈으로 합의된 거 아니었나, 더 이상 이제 폭로 없고 끝나기로 한 거 아니었느냐, 이게 결정이 된 줄 알았는데 추가적으로 박나래 씨 측에서 밝혔던 매니저 A씨 측 횡령도 있었고 허위 보고도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합의서에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입장은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아니라 이 문구 때문에 양측의 합의는 결렬이 됐습니다. 매니저 신 씨의 횡령과 공갈건 역시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매니저 신 씨는 박나래 소속사 엠파크에 입금되어야 할 6,442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앞서 제가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디스패치에 첫 보도가 나오기 직전 매니저 신 씨의 절친인 현직 기자가 당시 박나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5억 원이 있느냐,
아니면 4억 원이라도 있느냐 등의 금전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당시 매니저 신 씨의 절친 현직 기자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은 변호사의 사실 확인서 일부를 단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본건에 대하여 최초로 게재된 디스패치 언론 보도가 있기 약 9시간 전인 오전 7시 14분경 대표가 박나래 씨와 김땡땡 실장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저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는 신 매니저가 오늘 박나래 씨를 만나서 모든 것에 대한 합의금을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박나래가 5억 원을 줄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제가 놀라 짧게 탄식하자 대표가 바로 그러면 4억 원으로 합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봤고 저에게 박나래 씨와 상의한 금액이 있지 않느냐, 그 금액이 얼마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구체적인 금액을 박나래 씨와 이야기한 적은 없고 박나래 씨에게 매니저 신 씨가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표는 오늘 박나래 씨 관련 기사가 나갈 것 같은데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사가 나간다고 해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현재 매니저의 횡령과 공갈 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매니저 신 씨의 횡령과 공갈 건이 모두 인정된다면 이번 사태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매니저 신 씨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귀를 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나래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박나래 씨는 이번 사태 이후 좀처럼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막걸리 학원에 등록을 했다가 학원에 출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언론사로부터 포착이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박나래는 더더욱 두문불출하면서 집 밖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나래의 외부 활동 자체가 단절된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 신기루 씨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빈소에서 박나래 씨를 봤다는 관계자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강남서나 용산서에서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전화나 문자나 카톡에서 계속 합의 의사를 비쳤었어요. 그러니까요. 5억 얘기를 하셨잖아요. 5억은 박나래한테 얘기한 적 없고요. 한테 얘기했어요. 그래도 5억이라고 5억을 막 받아야 되고 막 무조건 5억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봐보세요. 왜냐면 제가 2억 5천 얘기하셨죠. 일단 하셨다고 했고요. 그럼 5억이 이건 거짓말이죠? 라고 했더니 거짓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5억이 뭐냐면요. 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5억도 저희가 진짜 5억이었으면 저희가 보낸 합의금에 5억을 썼겠죠. 저희는 단 한 번도 그래서 금액을 안 쓴 거예요. 박나래의 사과랑 인정이 먼저여가지고요. 근데 제가 너무 친하고 10년 됐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까지도 너 돈 벌어라고 그리고 박나래랑 너랑 박나래도 너 좋아하니까 나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말아라. 지금 박나래는 다 아무도 없어가지고 홍보팀이라도 있어야 된다. 왜냐면 기사를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상대가 나라도 너랑 나랑 싸우더라도 너는 박나래를 지켜라. 날 지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되게 친했고 제가 다 믿었던 사람이에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 노동 임금 체불에 관한 것만 2억 5천이고 제기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다 합친 금액이 5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억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박나래한테 5억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 박나래한테 5억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하다가 그만 얘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밖에 없어요. 저희는 합의서에도 그래서 5억이라고 안 적었어요. 이사님 기사님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누군데요? 진짜 제가 거짓말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아니 뭔데요? 다른 분한테 진짜 몰라서 그래요. 다른 분한테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작가한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 작가요?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고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이 5억도 제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경찰한테도 제가 5억이라고 인정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기하면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거 우리 2억 5천이 계획하다가 우리가 뭐 이제 형사도 가고 민사도 하면 이렇게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친구하고 그냥 박나래 까듯이 박나래 욕하듯이 얘기를 한 것 뿐이지 5억이라고 나 무조건 5억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거 한 5억 적 얘기를 없어요. 다수의 사람들한테 했다는 게 저는 요지예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5억 얘기한 것조차도 그 뉘앙스가 전혀 아니었고 아니 없어요. 아님이 누구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님이 최근에 박나래 집 가서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님이나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다른 기자님들 전화 와서 뭐 5억 얘기하셨다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길래 네. 아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합의금에도 금액을 안 적었다. 근데 자기가 그전에도 님이랑 같이 해서 계속 합의를 박나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자기랑 그 사람이 사장님이거든요. 사장님이라고 사장님이 그럼 내가 같이 해서 저 사는 아파트로 와서 빨개 벗고 춤이라도 춰야 박나래랑 합의해주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아니고 전부 다 지금 저도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작가님 PD님 뭐 나도 신나 이렇게 폐지되는 거 나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합의하자고 하는 것도 나는 싫다. 근데 작가님이 계속 이렇게 요구하면은 지금까지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나는 박나래랑 합의할 마음도 그냥 계속 소송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작가님 PD님들이 힘들고 피해를 입으면 난 그게 싫으니까 그 작가님 PD님들 얼굴을 보고 박나래를 만나든 합의를 하든 그래서 합의를 열어놓을 거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합의를 열어놓는 거다 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억이면 돼, 2억이면 돼, 뭐 3억이면 돼, 4억이면 돼, 5억이면 돼, 6억이면 돼, 뭐 10억이면 돼. 야 박나래한테 10억은 받아. 야 나도 뭐 야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시발친 거밖에 없지. 한 번도 없어요. 이사님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님한테 실망하는 건 뭐냐면 아니, 처음부터 기자님한테도- 저한테 돈 얘기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했고 솔직히 그 얘기는 2억 5천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2억 5천 저희가 퇴사하고 3, 4일 뒤인가 노무사 박나래가 선임한 노무사 있어요. 네. 그때부터 저희는 저 2억 팀장 5천 네. 이거에 대해서 변한 게 쭉 없었어요.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시고 이거 제가 그 기자들 이- 얘기 드렸잖아요. 네. 얘기 안 했어요. 어저께 아니, 저한테 어제가 처음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그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난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 없고 금액 얘기한 적도 없다. 박나래 사과와 뭐냐면 어, 네. 인정만 그 얘기가 필요하다고 뭐냐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노무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왜냐면 노무사한테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변호사 선임하기도 전이에요. 네. 박나래가 변호사 선임하기도 전이었고 저희도 선임하기가 전이었고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임금체불로만 그냥 우리가 받은 것만 끝내자 이렇게 했던 거고 변호사님 선임하고 나서는 박나래가 계속 이러니까 저희는 진짜 어제 그리고 그저께 변호사님하고 얘기한 그 카톡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진짜 걔네가 보내는 합의서든 저희가 보내는 합의서든 보면 저희는 인정이 먼저예요. 그냥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인정 사과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사 플레이를 하던 기자회견을 하던 저희한테 사과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때 박나래 변호사한테 저희가 돈을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자님하고 얘기를 했던 거지. 지금 이게 다 막 뒤죽박죽 여러 가지 막 지금 합쳐지니까 지금 이런 건데 네. 딱 팩트는 저는 박나래 변호사한테 돈을 한 푼도 요구한 적 없고요. 왜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냐면 제 명예가 중요하고 저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내가 하셨잖아요. 2억 5천은 맨 처음이고요. 맨 지금 처음이고요. 뭐가 문제냐면 왜냐면 임금 네. 체불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쪽 회계사무소 쪽이랑 그쪽이랑 통화했잖아요. 제가 기자님한테도 얘기 드렸지만 임금 체불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임금 체불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만 늦어도 이게 임금 체불이에요. 임금 체불이고 못 받은 돈이 2억 2억이라면서요. 10% 단 한 번도 못 받았대요. 임금을 단 한 못 번도 못 받았다니까요. 받았어요. 임금도 9월달 걸 못 받았잖아요. 8월 1일부터 했는데 어떻게 8월 듣고도 못 받았잖아요, 기자님. 그 임금 체불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늦어도 임금 체불이고 이만큼을 주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적은 돈을 받은 것도 임금 체불이에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것도 주기로 했고 10%도 주기로 했었고 이런 말 자체도 다 안 줬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그럼 7대3, 8대2 그 녹취 혹시 갖고 계시죠? 보내주실 네,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했어요. 네?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수사기관에, 용산의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요. 저 지금 이제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자님 못 믿는다가 아니라 지금 그냥 제 계속 앞에서 제 얘기만 계속 듣고 거짓말 하시니까 지금 제가 지금 너무 실망을 하고요. 사실 근데 진짜 기자님한테 지금 제가 못 보내드리는 게 기자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을 듣고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런저런 얘기 듣고 있다면서 근데 전 진짜 딱 한 가지 팩트를 진짜 하고 싶은 게 예. 다 지금 이게 이것저것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완전 이렇게 된 거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전 증명을 할 건데요. 네. 박나래 쪽 듣고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예. 진짜로. 네. 일단은 근데 진짜 그건 아니란 것만 박나래 알아주셨으면 씨가 좋겠고